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전현식입니다. 몇 가지 속 터지는 뉴스부터 살펴보죠. 15일은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공수시효가 끝나는 날이었죠. 총선 이후에 입건된 당선자는 94명인데 그중에 24명이 기소됐습니다. 20대 총선 때 33명보다 적죠. 재판 결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들 아시는 대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기소된 의원들을 당비로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 범여권이 13명이고 범야권이 11명인 3명입니다. 기가 막히죠. 관심을 끌던 광진내리 고민정, 동작을의 이수진, 구로을의 윤건영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당 김예령 대변인의 말이 크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당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체포동의안이 청구됐던 정정순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이 정치자금법 등은 계속 수사하기로 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아마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죠. 과연 여당은 끝까지 방탄국회를 유지할까요? 관심을 끌었던 조수진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재산 공개 문제로 허위사실 유포한 죄명으로 기소되는 예가 과거에도 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역시 재산 축소 신고로 김홍걸 의원도 기소되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의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팀이 기소 의견이었다고 하는군요. 당사자인 최강욱의 코멘트가 적나라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 말 많이 듣던 얘기죠. 목적지가 머지않은 것 같다. 어째 저만 협박처럼 들은 건가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런데 최강욱이 진짜 원망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조국의 아들을 인턴으로 쓰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문자로 주고받은 정경심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멘트가 아주 재밌습니다. 과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합니다. 일본은 얄팍하게도 마치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처럼 처리수라고 부르죠. 오염수는 하루 160톤에서 170톤씩 발생한다는데 핵물질 정화장치로 처리를 해도 삼중수소, 트리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남는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벌써 123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 처리 문제인데 이를 바다에 방류하면 당연히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되겠죠. 오염수 보관 탱크는 2022년 여름에 한계에 달한다는데 반일로 그동안 정치적 이익을 얻어온 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반일이 필요할 때 반일을 하는지 지켜봅시다. 일본 의업단체도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겁으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져버렸습니다. 2008년 이후 12년 만이죠. 현재의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는 그때 결정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한미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아직은 전작권을 전환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방위비는 좀 더 올리자는 거죠. 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미국은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문 대통령 임기 내 불가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판에 최근 이수혁 준비대사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식의 돌출 발언을 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어 버렸죠. 미국 국무부가 그걸 되받는声明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SCM을 웃는 낯으로 끝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미 동맹은 이처럼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훈 안보실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했더군요. 언론 보도를 보면 한미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합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주미 대사가 일으킨 균열을 본국의 안보실장이 급하게 메우러 간 겁니다.
15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슴에 맺힌 말을 쏟아냈습니다. 감사장에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오랜 법관 생활을 한 최 원장의 정말 진솔한 토로입니다. 이 문제의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로 인한 추궁이 수없이 반복됐다고도 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누굴 믿고 그랬겠습니까? 이 민주당은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며 최 원장을 몰아세웠지만 최 원장은 법사위에서 결의만 해주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려서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고도 나를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최 원장은 우회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원전 조기 폐쇄에 반대를 한 거죠. 적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전 문제 역시 이사회 결의 당시에 적과 가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국가가세가 판을 쳐도 이처럼 정직한 공무원은 있는 겁니다. 이날 최 원장이 주목받은 건 또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운영 실태를 감사 중이죠. 최 원장은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데 현재 감사 결과를 처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본론입니다. 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문단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죠. 지난 방송에서 그런 정관들이 자산 운용사에서 한 역할은 결국은 로비뿐이라고 했습니다. 언론도 아마 같은 생각인 모양입니다. 조선일보가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고문들의 역할을 파헤치더군요. 먼저 양호 전 나라은행장입니다. 이 조선일보는 양호 전 은행장이 2017년 김재현의 금감원 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도 쉽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옵티머스 지분 14.9%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옵티머스 김재현이 만든 펀드 하자치유 관련 문건에는 양호 고문님이 PEF, 그러니까 사모펀드 설립을 제한, 진행을 검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호 고문님으로부터 공공기관 매출 채권 딜소싱, 그러니까 투자처 발굴이죠. 이 딜소싱을 도와주도록 정권업계 종사자 유현권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동열을 소개받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현권과 이동열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이미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죠. 다음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김재현 대표는 2017년 말 이현재 전 부총리를 양호 전 은행장의 소개로 만나서 고문직을 부탁했다고 하는군요. 옵티머스 전 임원의 말로는 김재현은 이혁진과의 옵티머스 경영권 분쟁 소송 해결 과정에서 금감원이 민원을 넣기 위해 양호 전 은행장을 앞세워 이 전 부총리를 4~5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이현재가 금감원에 압력을 넣을 위치였다는 거죠. 당시 금감원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현재의 경기고 후배인 최흥식 씨였습니다. 결국 끼리끼리 해먹는 데는 언제나 그렇듯이 학연이 등장합니다. 또 이현재 전 부총리는 김재현에게 여러 곳에 투자할 걸 제안했다고도 합니다.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는 이현재 공문이 추천해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다들 아시죠? 김재현은 지청장을 지낸 검찰 출신 변호사의 식사 자리에서 최동욱 전 총장을 만나 고문으로 모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는 2018년 12월 이현재 고문님 소개로 최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사건 전담토록 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기소한 성지건설 무자본 M&A 사건을 최동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부인에서 수임했다고 하는군요.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은 펀드 사기의 핵심 역할을 한 기업인데 그 사기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옵티머스는 성지건설이 발행한 공공기관 공사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속인 뒤에 실제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나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보낸 겁니다. 놀라운 건 김재현 대표와 사내이사인 윤스코 변호사, 그리고 옵티머스 관계사 고문인 유형권 등 주범 3사람이
금감원 실사를 앞둔 5월 도주 시나리오가 적힌 또 다른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는 검찰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작업 필요, 또 주범의 도주로 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작업은 필수, 최 총장님 등과 상담 필요, 금감원과 딜 고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군요.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최동욱 변호사는 변호사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김진은 전 군인공제위 이사장입니다. 그는 한 건설업자의 소개로 김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는 금융업계 사수로서 친분이 두터웠다는 진술을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4,500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김재인의 휴대폰에는 2019년 6월 26일 김진웅 고문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만남,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11일 김재인에게서 펀드 판매 제안서를 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펀드 설정을 초고속 승인한 직후에 정영채 사장과 김진웅 고문 그리고 김재인 등 옵티머스 측 3명과 점심을 한 겁니다. 라임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동아일보는 검찰이 수감 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피 중이던 이종필이 지인에게 20대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A와 미팅을 했는데 그 A가 우리금융지주에 가서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종필은 이어서 이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 내가 우리 은행이 문제된다고 하니 메트로폴리탄 고문인 유명 변호사를 통해 B 변호사를 붙여줬다고 하고 금융지주 사장과 베스트 프렌드인 B 변호사가 가서 부탁을 했는데 이후 펀드를 팔라는 지시가 떨어졌지만 결국엔 안 됐다고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이 2천억 원의 펀드 자금을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이죠. 그런데 라임이 투자한 기업이 부실 채권을 사들여주는 방법으로 펀드 수익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영홍 회장이 수배 중입니다. 이종필은 검찰에 수배돼 도피 중인 올 초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A 전 의원과 B 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자문료 2억, 3억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합계해서 5억이죠. A 전 의원은 부인을 했고 B 변호사는 자문 사실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자문료가 3억이나 됩니까? 이 와중에 진영 행안부 장관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지난 2월 5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돈들이 많군요. 진 장관 측은 환매 중단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진 장관 본인이 1억, 아내와 아들은 각각 2억 원을 투자했다는데 아들 2억은 실명일까요? 어쨌든 그 상품은 6개월 만기에 목표 수익률은 2.8% 내외로 선전을 한 상품인데 국내 발행 채권과 기업이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막상 옵티머스는 자금 대부분을 자신들이 소유한 대부 업체와 부실 기업 등에 쏟아부었습니다. 진 장관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했다는군요. 이 진 장관이 투자한 상품 만기는 8월인데 옵티머스 펀드가 6월부터 환매 중단이 돼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제 김봉현의 옥중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김봉현이 술 집대를 한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김봉현은 신문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에 이런 사실을 진술했지만 수사팀이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과 금융권에 수억 군데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도 검사 면담에서 털어놓았는데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폭탄 발언입니다. 이 옥중 입장문을 보면 김봉현이 검찰 로비를 계획한 것은 작년 6월 말입니다. 금감원이 라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잡고 남부지검의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죠. 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 출신 A 변호사에게 수표로 1억 원을 줬다고 하는군요. 고가 명품인 3천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과 1,000만 원짜리 와인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든 그 A 변호사는 일단 탈세 혐의가 적용되겠군요. 그런데 공식 변호사 스님이 아니라 구두 스님이라고 합니다. 김봉현 주장대로 검찰을 브로커했다는 거죠. 폭로는 이어집니다. 작년 7월 김봉현은 A 변호사의 소개로
검사 3명을 청담동 룸사롱에서 만나 1,000만 원의 술 집대를 했는데 A 변호사 말대로 그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참 좋은 술 많이 먹고 다녔지만 1,000만 원짜리 술은 아직까지 구경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구속됐을 때 조사를 받으러 가보니 술 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김봉현은 또 A 변호사가 검사 시절을 알고 지낸 전직 검찰 수사관 B씨도 만나 청담동 룸사롱에서 2번 접대를 했고 작년 9월에는 추석 떡값으로 8천만 원을, 10월에는 2억 원을 라임 사건 무마용으로, 12월에는 수원여객 사건 무마용으로 5천만 원을 B씨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전직 검찰 수사관입니다. 현직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역시 브로커죠. 그런데 수원여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봉현은 올해 4월 23일 은신처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일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A 변호사가 찾아와서 조사받을 때 나와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인 5월 초에는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다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에게 보고 후에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강기정 수석 정도는 꼭 잡아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엄청 키워서 20년에서 30년 구형량을 준다고 협박하면서 친구인 김정은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수수도 A 변호사가 요청해 수사팀에서 축소시켜주고 있으니 무조건 협조하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고위 전직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봉현의 이 폭로로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은 산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말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언론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김봉현은 검찰 수사의 문제도 폭로했습니다. 중요 참고인을 불러서 말을 맞출 시간을 줬고 검사가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기동민 의원에게 선물한 양복값이 250만 원이라고 하면 검찰이 금액이 너무 적다며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참고인과 말을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줬다고 하는군요. 검사들은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습니까? 검찰은 검사들과 비수사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은 정식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도 비수사관에게 준 회사 자금 3억 3천만 원은 쏙 빠지고 김정은 전 행정관에게 지급된 돈 5,500만 원만 적혀있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김 회장이 야당까지 물고 들어간 겁니다. 이 라임이 만든 펀드 상품이 금융기관에서 다시 판매될 수 있도록 야당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과 우리은행 행장과 부회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얘기했지만 역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 검찰은 물론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라임 수사 향방을 완전 장악했다고 할까요? 덕분에 수세에 몰려있던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강순우 대변인은 묘하게 가증법을 썼더군요. 김 전 회장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획수사, 선택적 수사에 민낯을 보여준 사례로 매우 충격적이다. 정말 사실일까요? 국민의힘은 당목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 주의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늘 아수라 같습니다. 이 가진 자, 배운 자들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유상종. 사기꾼이나 권력자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진들 무슨 영예가 따르겠습니까? 자, 오늘 밤은 저부터 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